여기서 할까요? 이거 예, 뭐, 그게, 앞으로 가게 그게 없어가지고요. 네. 옆에서 해드려야 돼. 네. 그러니까, 희한해, 왜 그게 이게 좀 멀긴 하지만 이걸로 그냥 안 될까요? 여기서? 그쪽에서 저긴데, 한번 해보세요. 네, 되네요. 네. 되네. 이거로. 그럼 제가 그냥 여기서 하면 사겠습니다. 예. 그게 되는구나. 아니 뭐 박수를 한번 못 치는 거 아니에요? 네? 박수? 21세기 일본학의 석학, 우리 남기정 선생님. 네, 남기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교수로 있고요. 일본에 유학한 거는 91년도에 갔고요. 92년도에 과정에 들어가서 제가 조금 길게 걸렸습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국제정치를 하다가 일본에 가서 제 지도 교수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어서 아시다시피 일본의 역사는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거기에 좀 처음에는 잘 적응을 못해서 좀 힘들다가 9년도에 거의 논문을 완성해서 돌아왔고 학위는 2000년에 받았습니다. 동대 고마가 캠퍼스 쪽에 있었고요. 지도 교수는 와다 하루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한반도 문제를 하는 걸로 한국에서는 많이 알고 계시고,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입장을 갖고 계시고, 이 북일 관계,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원래는 러시아사를 전공하시는 분이고요. 약간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지도 교수였기 때문에 그때는 한국 전쟁 관련해서 동아시아 전후 동아시아사 거기에 이제 이 한국 전쟁과 동아시아가 어떻게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 교수가 또 그 당시에는 한국 전쟁을 연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제자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죠. 선생님은 어떻게 러시아사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국 전문가가 되셨냐 했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러시아를 연구를 하는데 한반도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한반도 문제는 관심사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러시아 사가로서의 진면목을 발휘하신 게 그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저하고 똑같은 시기에 공부했던 또 다른 제자이신 이웅현이라고 하는 분이 그 어려운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어로 냈습니다. 상하 2권짜리 굉장히 두툼한 책인데요. 그 책도 한번 선전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다가 원래 러시아 사가시니까 러시아 자료를 충실하게 다 보셨고 게다가 한국 자료 가지고 다 읽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일본 포함해서요 여러 이 사료들을 갖다가 다 섭렵해가지고 쓰신 책입니다. 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지금 최근 나온 책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러일 전쟁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관심을 갖고 계셨다 그러면서 왜 근데 러일 전쟁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시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시바리 오타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시바리 오타로의 그 언덕 위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혹시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카나 우에노 쿠모라고 하는 그 단행본으로는 6권, 7권 정도 가서 문고본으로도 그 정도 되는 장편 대하 소설이죠.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시바리 오타로가 언덕 위의 구름에서 제시한 러일 전쟁 사관이라고 하는 게 일본 국민의 일반의 러일 전쟁 사관이다. 근데 거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시바리 오타로의 그 언덕 위의 구름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조선 관련 언급이 딱 2줄인가 3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고는 그 6권, 7권 되는 가운데 조선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 순전히 일본의 근대사에서의 러일 전쟁으로만 인식이 돼 있고 그러면서 그 가장 중요한 사관은 시바 사관이라고 하는 건데 러일 전쟁까지는 일본이 잘했다. 메이지에서부터 러일 전쟁까지 잘했다. 근데 러일 전쟁 이후를 잘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시바가 거기서 던졌던 얘기지만은
그 이후에 잘못하는 바람에 이 역사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시가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가 메이지 유신 잘했다. 열전쟁까지는 이거는 정의의 전쟁이었고 일본이 잘했다라고 하는 사관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베의 지난 2015년 담화에 고스란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일본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지만은 열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의 개시였던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일본의 역사를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서 그 작업을 했고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주인공들이 나옵니다면은 한반도의 당시에 한반도의 명운을 좌우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역사의 주체로 놓고 거기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어떻게 각축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 테마로 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좀 길고 어렵습니다만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사에도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일본에 가게 됐는데요. 저는 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석사과정을 하면서 어쩌다가 이제 일본의 현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이 한반도의 여러 가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전후라고 하는 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실패한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분단으로 이어졌고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운 그 질곡의 역사를 갖다가 만들었던 그런 근원인 것 같다. 그래서 그 해방 직후 시기에 미국의 점령 정책이라든지 뭐 소련에 들어가서의 그 시기라든지 이런 그 해방 직후서부터 분단 전쟁으로 가는 그 시기를 연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머릿속으로 그림은 그려지고 있었는데 영 풀리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물음표로 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 우연찮게 그 이오키베 마코토라고 하는 일본 지금 고베 대학의 교수였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사람이 쓴 미국의 일본 점령 정책이라고 하는 책 두 번째인데 그거를 어떻게 우연히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일본의 전후 45년 이후의 역사가 어땠는가 해서 그 부분을 센터에서 강화주야까지 쭉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거를 한편으로 하면서 이제 제 석사 논문을 완성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전쟁의 문제로까지 관심의 영역이 넓혀져서 한국전쟁, 6.25 전쟁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가, 특히 이제 일본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게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일본의 전후사라고 하는 데에서의 한국 6.25 전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거로 이제 저는 박사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6.25 전쟁에 대한 연구에서도 일본이 빠져서는 이거는 완전한 그러한 소설이 안 되고 일본의 전후사, 45년 이후의 일본의 역사, 현대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본 현대사에 대한 현대사를 그리는 데서도 6.25 전쟁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문제다. 그래서 6.25 전쟁과 일본 그러면은 좀 뜬금없고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뭐 누구나 자기 영광을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이렇게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문제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논문을 좀 긴 시간 걸렸습니다만 썼고 한국에 와가지고는 오랫동안 다른 일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2016년도에 번역을 해서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번역서를 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는 그대로는 아니었고 또 한 10년 정도 기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도 새로 읽고 해가지고 보충을 해서 한 절반 이상을 새로 쓴 거가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써서 그 기지국가의 탄생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이 기지국가라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 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래서 기지국가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제는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거기까지 했으면은 뭐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그런 게 했다는 생각도 좀 하면서 이제 뭐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올해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작업의 연장선에서 올해 이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처음에는 뭐 글 조금 쓰고 인터뷰 조금 받고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뭐 TV에도 나오게 되고 또 이런저런 데서 강의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네, 한 3, 4개월 정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 생활은 오래 생활할 생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빨리 좀 다시 한번 연구실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건데 요점만 말씀드리자면은 동아시아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커다란 테마고 관심 테마고 그걸 추적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거를 역사적인 이 작업으로 그걸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이 국제정치학자들이 굉장히 이론을 바탕에 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컨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미중 간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뭐 스퀴드에서 함정이 해가지고 일단 국제정치 이론 같은 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맥락을 쫓아가가지고 이 동아시아의 지금의 현실 또는 우리가 닥쳐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설명해 보자라고 하는 게 저의 가장 관심이고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 또는 지금은 이제 국제정치 안에서 이제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 크게 지금 그 지정학의 복귀라고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정학의 시대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어서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서 지금 지정학적인 그러한 어떤 요소들이 짙어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뭐 지정학이라고도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 큰 하나의 테마고 그거를 역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또 하나의 저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작업이 모여지는 교차하는 그런 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한일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주제인데 그게 지금 마침 지금 지정학과 역사가 좀 교차하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배포된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 개를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는 지난 여름에 있었던 그 사태에 대해서 1965년 체제가 이제 정말로 크게 문제가 되는 시대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쓴 글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평화를 화해에 연결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한반도의 평화 구축의 문제와 역사화의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연동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동되어 있는 방식도 굉장히 우리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 역사 문제나 평화 문제를 갖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해가지고 특히 지난 여름에 있었던 그 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앞으로 한일 관계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전제에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 왔던 사람으로서 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비판이나 조언 같은 것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경제를 하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됐는데 이 경제 문제를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 일이잖아요. 그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것이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잘못 읽은 게 있다거나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런 각도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언을 주시면은 앞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제가 정비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의미를요. 지난 3월 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백진영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연구자가 듣기에도 약간 생소한 한 번도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용어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근데 그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걸 이 기념사에서 느닷없이 던졌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무언지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국책연구소들에서 그러니까 뭐 평화연구원, 통일연구원, 무슨 뭡니까 또 국방연구원 또는 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런 데에서 국책연구원에서 여태까지 뭡니까 국정과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이 내용을 만들고 있긴 한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뚜렷하게 이게 뭐다라고 하는 정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뒤 맥락을 봤을 때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그동안의 한반도가 이 전쟁과 대립의 무대가 됨으로써 동아시아가 분단되고 그럼으로써 계속 이 동아시아의 긴장 관계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게 다시 한반도로 수용돼가지고 이 긴장이 고조되는 그러한 구조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전쟁과 대립의 무대에서 평화와 협력의 무대로 변화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동아시아의 질서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읽어볼 수 있는 나름대로 이제 그 의미를 갖다 읽어볼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 연구를 해왔던 저로서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다음의 문장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에 강요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의 논리, 두 개의 전후를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개의 전후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많은 냉전사가들이 냉전과 정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냉전의 극복, 뭐 정전의 극복이라고 하는 걸 크게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겹치면서도 구분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냉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와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는 한국전쟁 전, 6.25 전쟁 전후 이 두 개의 전후가 한반도에서 중첩되어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켰던 것이 2017년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거를 극복하는 게 지금 우리의 시대적인 소명이다. 2017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마 한국 국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17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전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한반도에 있는 이 한반도에서 이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모든 생명체, 뭐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바라는 그런 바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민족만도 아니고 국민만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러한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향의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은 그 신한반도 체제에 어울리는 한일 관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전제라고 한다면 한국은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켜온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 2018년의 한국 정부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2018년도의 한국 정부의 그 노력을 앞에 두고 일본은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전제로 성립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라고 하는 게 지난 2018년도에 한국과 일본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것은 정전과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그러한 질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일 사이에 지정하게 전선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게 먼 어떤 그 배경으로서 2018년도에 한일 관계 악화의 먼 배경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제 이러한 2018년도의 변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석, 한국과 일본의 그러한 해석이 역사적인 층위가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점, 이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952년 질서, 53년 질서 약간 미묘하게 이 1945년서부터 53년까지 이 동아시아가 흘러왔던 그러한 질서 속에서 한국이 해석하는 그러한 이 역사의 그 층위들과 일본이 해석하는 역사의 층위들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일본이 정전과 냉전을 해석하는 그러한 기본 구도는 이른바 일본에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규칙 기반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그 용어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들은 윌슨의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자유주의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역사를 바라보는 뭐 렌즈라고 해야 될까 층위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그 지정학적인 그러한 구상의 이 엇갈림과 그것을 해석하는 역사의 층위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 한국과 일본이 그렇게까지 서로 불신을 키워가고 대립하고 갈등했던 그 이유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한편 이제 일본은 어떤 그 일본이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국은 2018년도에 2017년도에 위기를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반도 통합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고 그게 4월달에 판문점 공동선언, 그 다음에 6월달에 싱가포르 선언까지는 그럭저럭 흘러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하노이에서 결정적으로 이 차이가 노정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2018년도까지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보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짚어야 되겠는데요. 어쨌거나 이 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의 한국의 배제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그 일본이 그동안에 특히 아베 시대 들어가지고 주장하는 외교라고 하는 거를 그 일종의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그 일본이 이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동하는 외교로 나아가는 그러한 첫 발걸음이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거를 이제 그 국제정책에서는 일방주의 외교라고도 보통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방주의 외교의 그 반대는 쌍방주의죠. 그거는 뭐냐면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서로 양보해가면서 뭔가를 갖다 만들어가는 그런 외교 노력인데, 이 일방주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월등하게 강력한 어떤 그러한 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우리의 의사를 강요를 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외교를 한다고 하는 거죠.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근데 이런 그 일방주의 외교를 그 많이 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러시아, 중국입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그 이면에 또 그것만이 아니라 예컨대 힘의 격차가 월등한 그러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많은 외교들이 유럽에서 어떤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소국들 상대로 해가지고 한다라거나 그런 것들도 일방주의 외교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일방주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대화나 타협의 기회를 갖지 않고 그런 걸 주지 않고 이쪽에 요거를 일방적으로 내던져 놓고 그거를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외교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일방주의 외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형이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원래부터 그런 나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후에 일본의 이 정치 외교를 특히 이제 국제관계 속에서 일본의 외교 행태를 쭉 지켜봤던 저 같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행동은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전후에 일본의 외교가 보여주지 않은 그런 행동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어쨌거나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일방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그러한 외교를 하지 않으면서 이 타협과 어떤 그 조화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존과 번영을 모색하는 그러한 나라, 또 전형적인 그러한 외교를 모색하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좋아하는 것은 다자주의 외교 이런 것들이죠. 거기서 질서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본의 이익을 확보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그러한 국가로 전형적인 그러한 외교를 하는 국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외국으로부터의 그러한 일방적인 요구를 굴욕적인 그러한 정도로까지 받아들이는 국가. 그래서 반응형 국가라고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자기가 먼저 이렇게 일방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국가로 있어왔던 존재해왔던 그러한 일본이 아베 시대라 가지고 조금씩 변화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갖다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행동으로서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최초의 행동을 이번에 한국한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는 이제 한일 간의 어떤 특수한 그러한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아베라서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 같은 사람. 일본의 이 정치 시스템이나 외교 행태를 쭉 봐왔던 저 같은 사람은
아베의 캐릭터의 문제의 그 기원이 근원을 갖다가 찾지 않고요. 일본의 정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변화해 왔고 어쩌다가 보니까 지금 아베 시대가 가지고 그게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이 오랫동안 다 뭐 유학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더구나 경제를 하신 분들이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관고정저라고 하는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관료가 중심이 돼서 인류의 정치를 갖다 끌고 가는 그런 국가였다. 그래서 엘리트 관료가 국가의 플랜을 만들어서 이 바보 같은 정치가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국가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기서 이제 일본에 성공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하고 뭐 미티 같은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성공 케이스로 분석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탈냉전기에 와가지고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타코스고라 해가지고 자기 성청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관료들이 있어서 이 커다란 국익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 그런 관료 때문에 나라가 이 탈냉전기에 제대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일본 안에 있어왔고 그게 이제 일본은 이제 행정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되기도 했고 그게 쭉 있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이러한 이 관고 정저라고 하는 거를 바꿔서 수상관저가 즉 정치적 리더십이 이러한 관료들 그 여타 그 국가기구를 갖다 이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걸로 변화하는 그런 최종적인 완성 형태가 내각 인사국이라고 하는 거의 설치라고 보통 얘기되어집니다. 2014년도에 이게 설치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이 내각 인사국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뭐 수상관저의 파워가 집중되었다, 권력 집중되었다 이렇게 너무 단락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지만 그런 비판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게 커다란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각 인사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수상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고위 공무원의 인사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자기의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뭐 여러 가지 서류도 만들고 또 뭐 고쳐야 할 거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2, 3년 전부터 일본 안에서 뭐 손타쿠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손타쿠. 그 윗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알아서 기는 그러한 그 일본 안에서 있지 않았던 그러한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유로서 이 내각 인사국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각 인사국이 마지막 정점을 찍을 정도로 이 수상의 권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거의 대통령제 수상자라고 하는 게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게 고이즈미 때부터 계속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완성 단계에 와 있다. 또, 이 수상의 권력 집중만이 아니라 자민당 안에서의 총재로의 권력 집중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옛날에 파벌이 있어가지고 파벌이 이른바 제2의 어떤 그 정책 집단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대한정당처럼 자민당 안에 대한정당처럼 존재해가지고 이 수상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끌어내리고 그에 못지않은 인재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리크루트해주는 충원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파벌 정치가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벌을 없애자고 하는 그러한 합의가 형성되면서 파벌이 약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소선거구제가 만들어지면서 중대선거구제였을 경우에 이제 자민당 안에서 둘씩 이렇게 막 뭡니까 공천을 해가지고 한 선거구에서 둘씩 셋씩 막 이렇게 당선시킬 수 있었을 경우에는 파벌이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명 내보내가지고 그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선거구제 되다 보니까 파벌이 힘이 없어지고 파벌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수상이 이제 그런 공천권 같은 거 갖게 되고 자민당 안에서 인사권도 장악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서의 총재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인자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건전한 그러한 반대 세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상 관저로의 권력 집중과 자민당에서의 어떤 총재로의 권력 집중이라고 하는 현상이 아베 시대에 와가지고 딱 들어맞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의 원래 그러한 캐릭터도 있고 역사 수정주의적인 그러한 이 심성도 있는데 그거에 더해가지고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베 나라는 좀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들을 하지만은 그 기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베만큼이나 이렇게 뭐 역사 수정주의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이부한 기대는 금물이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제도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의 제외라고 하는 것은 뭐 저의 그 어떤 그 반성을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본 정치를 쭉 봤고 이 작년 10월달 이후에 한일관계 이제 갈등 관계로 들어가면서부터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쭉 일본의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추적해왔던 저로서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예상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제가 좀 그 비교를 좀 듣고 싶은데 저도 이렇게 예상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한겨레 신문에서 5월달인가 인터뷰를 하자고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나왔던 그 기사를 읽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는 제가 이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이제 현금화라고 하는 걸로 나가게 되면은 그때에는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보복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보복적 행동으로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나가기 전에 한국 정부가 먼저 좀 이렇게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빨리 그것도 이제 바깥으로 어떤 그 조짐이 드러나지 않게 갑작스럽게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하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일본의 정치적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과정이 길고요. 거기에 관여하는 액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일본에서 어떤 정책 결정이 나올 때에는 그 조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외교부에서도 뭔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느닷없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주한 일본 대사관에 있는 뭐 참사관, 뭐 공사, 가끔 공사도 만납니다만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만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 뭐 연구자로서 바라보는 그런 입장 같은 걸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뭐 가능한 선에서겠죠. 얘기를 해주면서 뭐 저희들에게 간본다고 해야 될까? 그런 식의 어떤 이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저도 이제 물어보죠. 이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은 굉장히 뭐 이제 곤란해하면서 특히 이제 이 작년에 이제 대법원 그 판결 이후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속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의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외교부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이제 아직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렇게 뭔가를 가져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외교부의 그런 분위기로 가가지고는 7월달에 저런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적어도 외교부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외교부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외교부래 죄송합니다. 외무성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진행됐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이고 뭐 일본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일본에서도 그런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요컨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룹 싱킹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도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장점일 수도 있고 여태까지 일본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장점으로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장의 강력한 리더십으로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했다라고 하는 데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폐해가 더 많을 수 있는 그러한 그룹 싱킹이 가능해진 그런 정치가 되었다. 수상과 그 주변 몇몇 사람들이 내밀하게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어떤 행동을 할지 읽기는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뭐 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수상과 대통령의 1대1 대화가 그래서 더 중요해졌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 뭐 이 외교 용어로서 떼따떼 회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떼따떼 머리와 머리에 머리를 대고라고 하는 프랑스 용어인데요. 그런 그 정상들 간에 통역만 대동하고 아무도 관여시키지 않고 통역만 대동한 채 1대1로 그런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서로 의사를 갖다 교환하는 그러한 회담이 지금 세계 정치의 어떤 한 부류로 한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베가 이거를 되게 잘합니다. 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푸틴하고 뭐 24번 만났다. 트럼프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만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일본의 어떤 정책 결정의 어떤 그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
시스템이 변하고 있다,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일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일본에 유학했을 때 봤던 일본과 와서 계속 이게 책으로 봤던 일본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은 이게 많이 크게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행동하는 외교의 변화라고 하는 게 이번에 보여줬고 그게 특히 한국에 대해서 그러한 행동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2017년도 9월 달에 나온 전략보고서 뭐 이 정책 제언서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말로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정책 제언서라고